반세기 넘게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거물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고 숨이 막혔습니다. 사찰에서 우연히 만난 한 동자승의 손에 10년 전 실종된 아들의 염주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엄마가 그러는데 아빠가 저 태어났을 때 주신 아빠의 마지막 선물이래요. 3년 전부터 이 절에서 살고 있다는 이 아이. 공양주로 일하는 엄마. 태어나기 전 하늘나라로 갔다는 아빠. 그럼 이 아이가 정말 내 손자라는 것인가? 10년 전 사라졌던 내 아들 민재는 정말 죽었다는 것인가?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는 분들께는 가정에 평안이 깃들고 자식들이 효도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실 겁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욱 큰 복이 따를 것입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바로 그날 아침, 가을, 오후 한적한 산사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가을 오후에 햇살이 기울어가는 시간, 지방의 한적한 산사로 향하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70대 노인이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깊게 파인 주름 사이사이마다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새겨져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유성그룹의 송태산 회장.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한국 경제의 한 축을 떠받쳐온 거물이었습니다. 수많은 기업인들이 그의 이름 앞에서 고개를 숙였고 정재계 인사들이 그의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이 순간만큼은 그저 인생의 무게에 지친 한 사람의 늙은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지방 공장 시찰차 출장을 왔다가 우연히 이 근처에 영험하다는 사찰이 있다는 말을 듣고 잠시 들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최근 몇 달간 계속되는 사업상의 스트레스와 정리되지 않는 복잡한 감정들로 가슴이 답답했던 회장은 고요한 사찰 경례를 천천히 마치 시간을 되돌리듯 느린 발걸음으로 거닐기 시작했습니다. 가을 단풍이 곱게 물든 나무들 사이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바람은 낙엽을 살랑살랑 흔들며 지나갔고 그 소리가 마치 오래된 추억을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회장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도심의 매캐한 공기와는 달리 이곳의 공기는 맑고 깨끗했습니다. 마음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법당 앞 평상에 도착한 회장은 잠시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고요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진 듯한 깊은 고요 속에서 회장은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온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작고 맑은 목소리가 회장의 명상을 깨웠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눈을 뜨자 8살쯤 되어 보이는 작은 동자승이 조금 떨어진 곳에 경전을 펴놓고 단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빛은 가을 하늘처럼 맑고 투명했습니다. 티 하나 없이 순수한 그 눈빛에서 회장은 묘한 평화로움을 느꼈습니다. 회장은 자신도 모르게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안녕. 혼자 공부하고 있구나. 기특하네. 아이는 자랑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작은 어깨가 으쓱거리는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네. 스님이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열심히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회장은 아이의 천진난만한 모습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잊고 살았던 따뜻한 감정이 가슴 한편에서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은 자연스럽게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온 지는 얼마나 됐니? 아이는 작은 손가락을 하나하나 펴가며 세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진지하게 손가락을 바라보는 모습이 사뭇 진지했습니다. 엄마랑 저는 3년 전부터 여기서 살고 있어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엄마는 뭘 하시는데? 아이는 더욱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에 엄마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는 여기서 공양주예요. 밥을 정말 맛있게 지으세요. 할아버지도 저녁에 드시고 가세요. 회장은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그럼 아빠는 뭘 하시니? 순간 아이의 밝던 표정이 잠시 스쳐 지나가는 구름처럼 어두워졌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살짝 숙였다가 다시 고개를 들어 담담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슬퍼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무덤덤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받아들인 사실을 말하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아빠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회장의 가슴이 순간 먹먹해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아버지 없이 자라는 아이라니. 회장은 미안한 마음에 서둘러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랬구나.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괜한 걸 물어봤구나. 하지만 아이는 순수한 눈빛으로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가 그러셨어요. 아빠는 하늘에서 저를 지켜보고 계신데요. 항상 저를 지켜주고 계신다고 했으니 괜찮아요. 회장은 목이 메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위로에, 아이의 착한 마음씨에 가슴 한편이 찡해졌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넌 정말 착한 아이구나. 엄마랑 둘이서 씩씩하게 잘 지내는구나.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가 저 때문에 힘들어 하실까봐 저도 열심히 공부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회장의 머릿속에 갑자기 10년 전 사라진 아들 민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사무치게 그리운 얼굴이었습니다. 회장은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리움을 애써 삼키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민재도 어딘가에서 이런 아이를 낳고 잘 살고 있을 테지. 언젠가는 다시 만날 날이 있을 거야. 회장은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아들이 어디에 있든 무사하기를, 건강하기를,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말입니다. 회장은 잠시 침묵 속에 잠겼다가 시계를 보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어느새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이제 갈 시간이 됐구나. 공부 열심히 하고 엄마 말씀 잘 듣고. 아이는 공손하게 일어나 두 손을 모아 인사했습니다. 네, 할아버지도 안녕히 가세요. 회장은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아이의 머리카락이 손바닥에 닿는 감촉이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회장은 뒤돌아 법당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사찰을 떠나기 전 회장은 법당에 들어가 간단히 예불을 드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사찰인 만큼 부처님께 인사는 드려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법당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서자 고요한 향 냄새가 코끝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그윽한 향기가 법당 안가득 퍼져 있었습니다. 법당 안에는
한 스님이 단정하게 앉아 예불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소리 내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뒤편으로 걸어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스님과 함께 예불에 동참했습니다. 합장을 하고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불을 드리던 중이었습니다. 회장의 시선이 우연히 앞쪽 스님의 손에 멈춰 섰습니다. 스님이 들고 계신 염주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염주가 아무래도 이상했습니다. 뭔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회장은 눈을 가늘게 뜨고 더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백단향으로 만든 염주였습니다. 특별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보이는 이니셜이 있었습니다. MJ. 그것은 마치 예전 회장이 아들에게 선물해 주었던 그 염주와 너무나도 비슷해 보였습니다. 회장의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마, 그게 왜 여기에? 우리 민재가 여기에 왔었던 것인가? 회장은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자꾸만 그 염주에 눈길이 갔습니다. 비슷한 염주가 많을 거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애써 예불에 집중하려 했지만 가슴속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회장의 온몸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예불이 끝나자마자 회장은 조바심을 느꼈습니다. 바로 물어보고 싶은 마음에 손이 떨렸습니다. 스님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뒤를 돌아보자 회장은 급하게 다가갔습니다. 스님, 잠깐만요. 여쭤볼 게 있습니다. 스님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으려 했지만 떨림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 손에 드신 염주 말입니다. 혹시 어디서 구하신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스님은 손에 든 염주를 내려다보며 대답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법당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아까 그 동자승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작은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스님, 제 염주 혹시 여기 있나요? 아까 법당에서 떨어뜨린 것 같아요. 스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손에 든 염주를 아이에게 건넸습니다. 그래, 여기 있더구나. 아까 예불 드리러 왔다가 내 염주를 주었단다.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염주를 받아들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잃어버린 줄 알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회장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빠르게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번개가 머리를 치는 듯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아까 동자승과 나눴던 모든 대화 내용이 한꺼번에 선명하게 정리되었습니다. 3년 전부터 이 사찰에 살고 있다는 아이, 공양주로 일하는 엄마, 태어나기 전에 하늘나라로 갔다는 아빠, 그리고 지금 아이의 작은 손에 들려있는 10년 전 아들 민재에게 직접 만들어준 바로 그 염주. 회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져나갔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내 손자. 공양주가 바로 며느리 윤서아. 그리고 민재는, 내 아들 민재는 정말로 죽은 것인가. 아이는 염주를 소중히 가슴에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거 절대 잃어버리지 말래요.
아빠가 저 태어났을 때 주신 거라고, 아빠의 마지막 선물이라고요. 회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손은 부들부들 떨렸고, 숨은 막혔고,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스님이 회장의 창백한 얼굴빛을 보고 놀라며 다가왔습니다. 보살님, 괜찮으십니까? 안색이 좋지 않으신데. 회장은 간신히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저 조금 어지러워서요. 아이는 염주를 목에 걸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회장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몸 조심하세요. 엄마가 그러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갑자기 쓰러지실 수도 있대요. 회장은 떨리는 입술로 간신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아이는 스님께 공손히 인사하고는 법당을 나갔습니다. 작은 발걸음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회장은 그 작은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초점 없는 눈으로 넋을 잃은 채 바라봤습니다. 내 손자, 저 아이가 내 손자란 말인가? 스님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보살님, 정말 괜찮으십니까? 요사체에서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시지요. 회장은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법당을 나서는 회장의 발걸음이 휘청거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민재가 죽었단 말인가? 내 아들이 정말 죽었단 말인가? 그리고 며느리와 손자가 이 산속 사찰에 숨어 살고 있었단 말인가? 회장은 요사체로 향하며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 속 휴대폰을 만졌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금속 느낌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김 실장에게 전화를 해야 했습니다. 지금 당장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요사체에 도착한 회장은 스님이 정성스럽게 건네준 차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 찻잔을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찻잔이 덜덜덜 떨리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스님은 회장의 심상치 않은 상태를 눈치채고 더 이상 말을 걸지 않고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천천히 쉬시다 가십시오. 스님이 문을 닫고 나가자마자 회장은 급하게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겨우 화면을 눌러 빗어 김 실장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리는 동안 회장의 심장은 터질 듯 격렬하게 뛰어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얼마 후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김 실장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최대한 조용하게 은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김 실장, 지금 당장 확인해 볼 일이 있어. 동자승 지호라는 아이의 어머니를 찾아. 그리고 10년 전 우리 민재가 사라지기 전 상황을 다시 조사해봐. 김 실장은 회장의 심상치 않은 목소리 톤에 놀라며 즉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회장은 찻잔을 내려놓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눈은 초점을 잃었습니다. 설마 그때 민재가 말한 그 여자가 임신한 줄도 모르고 내가. 회장의 머릿속에 10년 전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오래된 영화 필름이 돌아가듯 선명하고도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때 아들 민재가 가난한 가정의 딸 윤서아와 결혼하겠다고 선언했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회장은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손사래를 치며 소리쳤던 기억이 났습니다. 내 신분에 맞지 않는 결혼이다. 어울릴 만한 혼사를 찾고 있으니 기다리거라. 하지만 민재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단호한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왜 잘못입니까? 극심한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매일같이 격렬한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민재는 집을 나갔습니다. 회장은 그때 아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올 거라고 세상 물정 모르는 젊은 혈기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민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수소문을 하고 경찰을 동원해서 찾아보았지만 그 녀석은 그 이후 어디에서도 소식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회장은 그동안 아들이 해외 어딘가에서 숨어 살고 있다고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애써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 믿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 회장이 요사체에서 혼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을 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 실장으로부터 1차 긴급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말씀하신 동자승 지호의 어머니는 윤서아라는 여자입니다. 현재 이 사찰에 거주하며 공양주로 일하고 있습니다. 김 실장의 보고를 듣는 순간 모든 게 분명해졌습니다. 윤서아. 설마 했던 대로 민재가 그렇게 결혼하고 싶어 했었던 그 여자가 바로 그 아이 지호의 엄마였던 겁니다. 그건 이 아이의 아빠가 다름 아닌 내 아들 민재라는 의미였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 손자가 맞다면 민재는 정말 죽은 것인가? 아니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회장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반드시 밝혀야 했습니다. 회장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며 수없이 뒤척였습니다. 눈을 감으면 손자 지호의 맑은 눈빛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10년 전 집을 나가던 아들 민재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잠들 수 없는 밤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운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벽이 되자 회장은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괴로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며느리 윤서아와 직접 대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며느리가 왜 이렇게 숨어 지내야 했는지 모든 것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공양 시간이었습니다. 회장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서아의 모습을 조용히 확인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흐른 야윈 얼굴이었습니다. 한때 민재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토록 결혼하고 싶어 했던 그 여인은 이제 수수한 회색빛 공양주 옷을 입고 묵묵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능숙했지만 어딘가 지쳐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웃음기가 없었습니다. 회장은 주지스님을 찾아가 사정을 말했습니다. 주지스님은 회장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중재를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조용한 방에서 회장과 서아는 단둘이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서아는 시아버지를 보자마자 온몸이 경직되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두려움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10년 전의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결혼을 반대하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 냉정한 눈빛, 그 모든 것이 떠올랐습니다. 회장은 부드럽지만 간절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최대한 위협적이지 않게, 최대한 따뜻하게 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 오랜만이구나. 갑자기 내가 이렇게 찾아와서 많이 놀랐겠구나. 윤서아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으마. 지호가 내 손자가 맞는 것이냐? 내 아들 민재는 정말 죽은 것이냐?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윤서아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참았던 10년간의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은 주먹을 불끈 쥐며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난 정말 임신한 줄 몰랐다. 왜 말하지 않았니? 그때 말했으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지 모르잖니. 서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천천히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끊어질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 결혼을 그토록 반대하셨잖아요. 반대하시는 아버님께 이런 사실을 말씀드릴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민재 씨가 갑자기 사라지고 난 이후에도 저는 여전히 회장님이 두려웠어요. 뱃속의 아이마저 빼앗길까봐. 그래서 숨었습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해 어디론가 사라져야 했습니다. 송태산 회장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의 완고함이, 자신의 교만이, 자신의 편견이 이 모든 비극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아들의 사랑을 인정해줬더라면, 만약 그때 며느리를 받아들였더라면 내 아들이 이렇게 허망하게 죽고 내 며느리와 손자가 이렇게 고생스럽게 살지 않았을 텐데. 회장은 슬픔에 흐느끼며 가장 궁금한 아들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정말 미안했다. 우리 민재는 왜, 어떻게 된 거니? 바로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김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서류 몇 장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회장님, 중요한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김 실장은 회장에게 서류를 건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10년 전 도련님 실종 당시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송태산 회장은 김 비서가 건네준 서류를 한동안 말없이 훑어보았습니다. 회장은 윤서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후회와 반성, 그리고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과거는 내 잘못이었다.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알고 싶다. 함께 민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혀보자. 서아는 처음으로 회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차갑고 냉정했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후회하는 한 아버지의, 아들을 잃은 한 사람의 진심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서아는 오랜 고민 끝에 처음으로 회장을 믿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10년간 혼자 짊어지고 살아온 비밀을, 혼자 감당해온 고통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민재 오빠의 죽음에 대해 제가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회장과 김 실장은 긴장한 표정으로 서아를 바라봤습니다.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서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10년 전의 기억을 천천히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기억이었습니다. 민재 오빠가 실종되기 전날 밤 저에게 다급하게 했었던 얘기가 있었어요. 서아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회사에서 큰 비리를 발견했다고 아버지께 보고해야겠다고 얘기했어요. 목소리가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리고 그게 오빠와 한 마지막 대화가 되어버렸죠. 회장과 김 실장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교차했습니다. 비리. 그 단어가 새로운 실마리가 되었습니다. 김 실장은 즉시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즉시 10년 전 회사 내부 상황을 조사하겠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김 실장은 밤낮 없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오래된 회계 장부를 뒤지고 당시 직원들을 은밀히 만나고 10년 전 거래 내역을 샅샅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10년 전 회장의 최측근이었던 박성훈 전무가 경쟁사인 대명그룹과 결탁해 수백억 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발견된 것입니다. 회계 장부의 이상한 점들, 설명되지 않는 거래 내역들,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당시 민재는 유성그룹에서 신사업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새로운 프로젝트를 검토하다가 이 대규모 횡령을 발견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민재가 회장에게 보고하려던 바로 그날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 수는 없었습니다. 김 실장은 더욱 놀라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현재 박성훈 전무는 당시 결탁했던 대명그룹으로 이직해 부회장으로 승진해 있습니다. 회장은 분노로 이를 갈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등의 핏줄이 불끈 솟아올랐습니다. 박전무, 그자가. 회장이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하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김 실장의 동선을 감시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김 실장이 만나는 사람들, 가는 장소들이 모두 누군가에게 보고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사찰로 돌아가는 서아와 지호를 태운 차량이 구불구불한 산길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깔린 산길은 가로등도 없어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검은색 SUV가 나타났습니다. 헤드라이트를 번쩍이며 무섭게 다가왔습니다. 서아는 백미러로 뒤를 확인하며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SUV는 계속 바짝 붙어 위협적으로 운전했습니다. 급커브 구간이었습니다. SUV가 갑자기 속도를 높이며 서아의 차를 아슬아슬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서아는 필사적으로 핸들을 꺾었습니다. 타이어가 끼익 소리를 내며 미끄러졌습니다. 차는 절벽 가까이까지 갔다가 가까스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사고를 피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윤서아는 공포에 떨며 지호를 꼭 안았습니다. 아이는 울먹이며 엄마의 옷을 꽉 붙잡았습니다. 엄마, 저 차 너무 무서워요.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급하게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는 동안에도 숨이 가빠서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고를 받은 회장은 즉시 김 실장에게 지시했습니다. 목소리에는 긴박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당장 경호원을 사찰에 배치하라. 24시간 윤서아와 지호를 보호해야 한다. 김 실장은 즉각 움직였습니다. 1시간도 채 안 돼 전문 경호팀이 사찰 주변에 배치되었습니다. 회장은 서울의 사무실 창밖을 바라보며 결단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떠 있었지만 회장의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막으려 한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야. 민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반드시 밝혀내겠다. 회장의 눈빛에 강한 의지가 타올랐습니다. 10년간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기 위해, 손자를 지키기 위해 이제는 싸워야 할 때였습니다. 김 실장은 10년 전 민재의 사망 기록을 찾기 위해 발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당시 이송되었다는 병원의 응급실 기록부터 시작했습니다. 낡은 서류 더미를 하나하나 뒤지며 10년 전 그날의 기록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민재라는 이름으로 된 응급실 입원 기록이 없었습니다. 김 실장은 인근의 다른 병원들도 모두 조사했습니다. 대학병원, 종합병원, 심지어 작은 의원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민재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김 실장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화장터 기록까지 확인했습니다. 10년 전 그 시기, 그 지역에서 화장된 신원불명의 시신 기록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민재와 일치하는 기록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공식적인 사망 기록이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시신인도 기록도 없었습니다. 장례식장 이용 기록도 없었습니다. 마치 민재라는 사람이 그날 이후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된 것처럼 모든 기록이 깨끗하게 사라져 있었습니다. 김 실장은 급히 사찰로 서아를 찾아갔습니다. 서아는 경호원들이 지키는 방에서 지호와 함께 있었습니다. 김 실장이 들어서자 서아는 불안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김 실장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송민재 씨의 장례는 어떻게 치렀습니까? 서아는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에는 10년 전의 고통이 그대로 배어 있었습니다. 저도 시신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김 실장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서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의 기억을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박 전무가 직접 찾아왔어요. 사고로 시신이 심하게 훼손되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너무 끔찍해서 보지 않는 게 좋겠다고 민재 오빠를 기억 속에 아름답게 남겨두라고 했어요. 서아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민재 오빠가 입고 있었다는 옷과 소지품들만 확인했습니다. 시계, 지갑, 결혼 반지. 분명 민재 오빠 것이었어요. 박 전무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빨리 장례를 치러야 한다고 재촉했습니다. 저는 슬픔에 정신이 없어서 그의 안내에 따라 급하게 화장을 진행했습니다. 김 실장과 회장은 경악했습니다. 회장은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시신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이건 뭔가 잘못됐어. 김 실장은 즉시 10년 전 사고 현장의 CCTV 기록을 재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는 확인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전문 영상 분석가를 고용해서 화질이 나쁜 영상도
최대한 복원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결정적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CCTV 영상이었습니다. 10년 전 그날 밤 사고 현장 인근의 한 건물 옥상에 설치된 CCTV였습니다. 당시 경찰은 이 각도의 영상을 확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영상을 천천히 재생했습니다. 사고로 전복된 차량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차 안에서 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민재였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흘렀지만 분명히 살아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급하게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3명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그들은 민재를 부축하는 척하며 승합차에 태웠습니다. 민재는 의식이 흐릿한 듯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승합차는 빠르게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30분간의 기록이 완전히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CCTV들도 모두 같은 시간대의 영상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김 실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회장에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도련님은 죽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누군가 납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장은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럼 우리 민재는 지금도 어디선가? 희망과 공포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아들이 살아있다는 희망, 하지만 10년 동안 어딘가에 감금되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두 감정이 회장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김 실장은 계속해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박전무의 금융 거래를 추적했습니다. 비밀 계좌, 해외 계좌, 차명 계좌까지 모두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박전무의 한 비밀 계좌에서 10년간 매달 정확히 같은 날짜에 500만 원씩 같은 곳으로 송금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10년간 한 번도 빠짐없이 마치 월급처럼 정확하게 송금되었습니다. 송금처를 추적했습니다. 강원도 외딴 산속 은혜정신병원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김 실장은 더 깊이 조사했습니다. 병원 원장인 최 원장과 박전무가 의대 동기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은 학창 시절부터 친했고 졸업 후에도 자주 만나는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은혜정신병원은 외부와 단절된 폐쇄병동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장과 김 실장은 은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면으로 대응하면 민재가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신분을 숨기고 병원에 잠입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회장과 김 실장은 평범한 환자 가족으로 위장했습니다. 회장은 고급 양복 대신 평범한 점퍼를 입었습니다. 김 실장도 수수한 옷차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가족 때문에 고민하는 평범한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강원도로 향하는 차 안에서 회장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아들을 만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아들이 어떤 상태일지, 자신을 알아볼 수 있을지 모든 것이 두려웠습니다. 산길을 한참 올라가자 외딴 곳에 은혜정신병원이 나타났습니다.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주변에는 민가도 없었습니다.
완벽하게 격리된 장소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두 사람은 미리 예약해둔 상담을 위해 접수했습니다. 간호사가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최 원장님께서 곧 오실 겁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얼마 후 최 원장이 나타났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차가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떤 증상으로 오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 실장이 미리 준비한 각본대로 대답했습니다. 저희 형이 심한 조현병을 앓고 있습니다. 일반 병원에서는 치료가 어렵다고 해서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최 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러시군요. 저희 병원은 중증 정신질환 환자들을 전문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한번 둘러보시겠습니까? 회장과 김 실장은 최 원장의 안내를 따라 병원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길고 어두웠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어딘가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최 원장은 여러 병동을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일반 병동, 치료실, 상담실을 차례로 보여줬습니다. 회장은 애써 침착한 척했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폐쇄병동도 있습니까?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중증 환자들을 위한 특별병동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최 원장은 복도 끝으로 그들을 안내했습니다. 무거운 철문이 나타났습니다. 최 원장이 카드키로 문을 열었습니다.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폐쇄병동이었습니다. 양쪽으로 작은 병실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각 병실의 문에는 작은 창문이 달려 있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복도를 걸으며 하나하나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세 번째 병실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회장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창가에 한 남자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뒷모습이었습니다. 긴 머리카락이 어깨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수척한 몸이었습니다. 회장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회장은 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다름 아닌 민재였습니다. 10년 전 그대로의 얼굴이었습니다. 조금 수척해지고 머리가 길어지고 수염이 자라 있었지만 틀림없는 아들의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달랐습니다. 민재의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초점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않는 듯한,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듯한 공허한 눈빛이었습니다. 회장은 비명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르는 울음을 삼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민재야. 송민재. 아빠다. 아빠가 왔단다. 하지만 소리내어 부를 수 없었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간신히 참았습니다. 피가 날 정도로 세게 깨물었습니다. 민재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다시 고개를 돌려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회장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았지만 인식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낯선 사람을 보듯 무심하게 시선을 옮겼습니다. 회장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최 원장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김 실장이 재빠르게 대응했습니다. 아,
저희 형이 저 환자분과 비슷한 증상이라서요. 어떤 상태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최 원장은 병실 안의 송민재를 바라보며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저분은 중증 기억상실 환자입니다. 10년째 입원 중이시죠. 치료를 계속하고 있지만 호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으려 했지만 떨림을 완전히 감출 수 없었습니다. 10년이요? 가족은요? 최 원장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따로 가족은 없습니다. 연고자 없는 환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신원도 확인되지 않았고요. 회장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피가 날 정도로 세게 쥐었지만 그 고통으로 겨우 정신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최 원장은 계속해서 다른 병실들을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더 이상 아무것도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민재의 그 공허한 눈빛만 맴돌았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순간 회장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김 실장이 재빨리 부축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차에 탄 회장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0년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 아들이 저렇게.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 실장은 조용히 차를 몰며 회장의 슬픔을 지켜봤습니다. 위로의 말조차 건넬 수 없었습니다. 한참 후 회장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DNA 검사를 해야 해. 김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은밀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며칠 후 김 실장은 병원에 잠입해 민재의 머리카락을 확보했습니다. 간호사 한 명을 매수해서 청소 시간에 빗에 남은 머리카락을 가져온 것입니다. DNA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99.9% 친자 확률. 과학적으로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회장은 결과지를 보며 울었습니다. 이제 확실했습니다. 저 병원에 갇혀 있는 사람은 분명 아들 민재였습니다. 김 실장은 포섭한 병원 직원을 통해 민재의 진료 기록을 입수했습니다. 충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재는 10년간 이준혁이라는 가명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고용량의 기억 억제제와 진정제를 투여받고 있었습니다. 진료 기록에는 중증 정신분열증 환자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가끔 민재가 서아, 아이 같은 단어를 중얼거리면 약 용량을 즉시 늘렸다는 기록이었습니다. 민재가 기억을 되찾을 때마다 그들은 더 강한 약으로 기억을 지워버린 것입니다. 회장은 진료 기록을 읽으며 절규했습니다. 내 아들을 자그마치 10년 동안이나.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눈에서는 분노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참았습니다. 지금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안 됐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해야 했습니다. 박 전무와 최 원장 모두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했습니다. 김 실장이 회장에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다음 주 경제인협회 총회에서 박성훈 전무가 우수 경제인상을 받습니다. 회장은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냉기가 도는 미소였습니다. 그래. 그곳이 그의 무덤이 될 것이야. 회장은 완벽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CCTV 영상, 금융거래 내역, 병원 진료 기록, DNA 검사 결과, 모든 것을 빈틈없이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경찰과도 은밀히 접촉했습니다. 총회 당일 현장에서 박전무와 최 원장을 체포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간만 남았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경제인들만 참석하는 경제인협회 총회의 날이 밝았습니다. 서울 중심가의 한 특급 호텔 대연회장이었습니다. 수백 개의 샹들리에가 반짝이는 천장, 고급스러운 카펫이 깔린 바닥, 정갈하게 차려진 테이블마다 흰 장미가 꽂혀 있었습니다. 화려한 총회장에는 수백 명의 재계 인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명함 한 장이 수십억 원의 가치를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방송 3사의 카메라가 행사장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생중계였습니다. 전국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송태산 회장은 앞줄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침착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김 실장은 회장 바로 옆에 앉아 주변을 예리하게 살폈습니다. 무대 뒤편에는 경찰 특공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사복 경찰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출입구가 은밀하게 통제되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이곳은 이미 완벽하게 포위된 상태였습니다.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무대에 올랐습니다. 존경하는 재계 원로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47회 경제인협회 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행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개회사가 있었고 경과보고가 이어졌습니다. 드디어 시상식 순서가 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밝은 목소리로 소개했습니다. 이제 올해 우수 경제인으로 선정된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대명그룹의 진취적인 사업 확장과 모범적인 사회 공헌 활동으로 업계의 귀감이 되고 계신 박성훈 부회장님 무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전무는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깔끔한 네이비 수트를 입은 그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상패를 받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영광스러운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전무는 준비한 원고를 펼쳤습니다. 저희 대명그룹은 앞으로도 투명하고 정직한 경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윤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국민 여러분께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내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존경 어린 시선들이 그를 향했습니다. 박전무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어서 송태산 회장의 차례였습니다. 사회자가 정중하게 소개했습니다. 반세기 넘게 한국 경제와 함께 성장해온 유성그룹의 송태산 회장님께서 격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대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 느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달랐습니다.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무대에 오른 회장은 단상 앞을 지나가며 박전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박전무는 회장의 차가운 눈빛에 미세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의 송 회장과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회장은 단상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한참 동안 장례를 둘러봤습니다. 고요했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회장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장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준비한 연설 대신 한 가지 고백을 하고자 합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전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은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10년 전 제 아들이 실종되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죽었다고 믿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믿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민재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젊고 활기찬 모습의 민재였습니다. 장내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연한 계기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10년 전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현장이었습니다. 전복된 차량에서 민재가 비틀거리며 나오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검은 승합차가 다가와 민재를 태우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가 스크린을 클로즈업했습니다. 회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납치되어 10년간 정신병원에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스크린에 은혜정신병원 내부 CCTV가 나타났습니다. 멍한 눈으로 창가에 앉아 있는 민재의 모습이었습니다. 수척하고 긴 머리, 공허한 눈빛, 장내에서 충격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박전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도망가고 싶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박전무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희 유성그룹의 자금과 정보를 유출하고 내 아들 민재를 납치하여 10년 동안 감금한 범죄를 저지를 자가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스크린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박전무의 비자금 조성 증거 문서가 나타났습니다. 수백억 원대의 횡령 내역이 적나라하게 공개되었습니다. 다음 화면에는 병원 원장과의 통화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박전무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 자식이 바로 송태산 회장의 아들이거든. 근데 이놈이 내가 유성그룹에서 한 짓을 모두 알아버렸어. 그러니 절대 깨어나게 하지 마. 평생 그곳에 가둬둬. 돈은 내가 계속 보낼 테니까. 장내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스크린에는 10년간의 송금 내역이 순차적으로 공개되었습니다. 매달 정확히 500만 원씩 10년간 빠짐없이 송금된 기록이었습니다. 총 6억 원. 모든 증거가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연결되었습니다. 회장은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그는 10년 전 저희 그룹의 전무였고 오늘 우수 경제인상을 받으신 박성훈 부회장입니다. 장내가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세례처럼 쏟아졌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일어나 박전무를 향해 카메라를 겨눴습니다.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부회장님, 사실입니까? 왜 그런 짓을 하셨습니까? 한마디 해주십시오. 박전무는 상패를 떨어뜨렸습니다.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진 상패가 여러 조각으로 깨졌습니다. 박전무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황급히 무대에서 내려와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경찰이 모든 출입구를 봉쇄한 상태였습니다. 사복 경찰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회장은 마이크에 대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박성훈 부회장, 그리고 은혜정신병원 최 원장. 두 분은 지금 이 순간부로 불법 감금, 상해, 횡령, 증거인멸 혐의로 체포될 것입니다. 경찰이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수갑 소리가 찰칵 울렸습니다. 박성훈의 손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박성훈은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증거가 어디 있어? 내가 뭘 했다는 거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모든 증거가 공개된 상황이었습니다. 송 회장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가 살아 있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병원에서 구출되어 치료받고 있는 민재의 최근 모습이었습니다. 여전히 눈빛은 흐릿했지만 깨끗하게 면도하고 정돈된 모습이었습니다. 살아있는 민재의 모습이었습니다. 박성훈은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털썩 하는 소리와 함께 무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경찰이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송 회장은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계단을 천천히 내려와 객석으로 향했습니다. 객석 뒷자리에 며느리 서아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을 작은 지호가 꼭 잡고 있었습니다. 서아의 눈에는 눈물이 그득했습니다. 수백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회장은 서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깊이, 아주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70평생 누구에게도 고개 숙인 적 없던 송태산 회장이 며느리 앞에서 깊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나의 며느리, 그리고 손자 지호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완고함과 교만이 이 모든 비극을 만들었습니다. 10년 전 아들과 며느리의 사랑을 인정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때였습니다. 지호가 할아버지의 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작은 팔로 할아버지의 허리를 꼭 껴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아빠 찾았어요? 정말 찾았어요? 회장은 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안아보는 손자였습니다. 그래, 찾았단다. 아빠가 곧 돌아오실 거야. 이제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 거야. 장내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뜨거운 박수였습니다. 감동의 박수였습니다. 카메라는 이 역사적인 순간을 담아냈습니다. 생중계를 보던 전국의 시청자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서아는 눈물을 흘리며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민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10년 전에 했어야 할 악수였습니다. 1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할 수 있게 된 화해였습니다. 한편 박성훈은 경찰에 연행되어 나갔습니다. 최 원장도 병원에서 체포되어 호송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범죄는 전국에 생중계되었습니다. 그들의 화려했던 명예는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민재는 은혜정신병원에서 구출된 직후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했습니다. 전문 의료진이 24시간 그를 돌봤습니다. 약물 치료를 조심스럽게 중단하고 집중 재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고통스러웠습니다.
10년간 투여받던 약물을 끊으면서 심한 금단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민재는 악몽에 시달렸고 환각을 보기도 했습니다. 밤마다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서하는 한시도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새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민재가 악몽에서 깨어나면 부드럽게 등을 쓰다듬으며 위로했습니다. 오빠 괜찮아. 이제 안전해. 내가 여기 있어. 서하의 목소리가 민재를 진정시켰습니다. 매일 조금씩, 아주 조금씩 민재의 상태가 나아졌습니다. 2달째부터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흐릿했던 안개가 조금씩 걷히듯 그의 기억 속에 과거가 되살아났습니다. 처음에는 단편적인 장면들이었습니다. 서하의 웃는 얼굴, 아버지와의 대화, 회사에서의 일들이 조각조각 떠올랐습니다. 3달째, 민재는 처음으로 지호를 제대로 인식했습니다. 재활치료실에서였습니다. 지호가 아빠에게 그림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거 우리 가족이에요. 아빠, 엄마, 저, 그리고 할아버지. 민재는 그림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처음으로 초점이 잡혔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아빠가 미안해. 내가 태어났을 때 함께하지 못해서.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10년의 공백, 함께하지 못한 시간들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지호는 아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이제 우리 함께잖아요.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앞으로 남은 시간이 더 많다고요. 아이의 순수한 위로에 민재의 눈가가 더욱 촉촉해졌습니다. 민재는 서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잡는 손이었습니다. 당신을 사랑했었다는 걸 기억해요. 그 감정만큼은 약도 지울 수 없었어요. 10년의 세월, 수많은 약물 투여에도 사랑만은 가슴 깊은 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희미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던 감정이었습니다. 서하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랬어. 계속 기다렸어. 언젠가 오빠를 다시 만날 거라고 믿었어. 2 사람의 손이 꼭 맞잡혔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이어진 인연이었습니다. 1년 후, 민재는 기억의 대부분을 회복했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10년 중 일부는 희미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들은 돌아왔습니다. 서하와의 사랑, 아버지와의 갈등, 회사에서의 일들, 모두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민재는 이제 가족과 함께 서울 저택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가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폐쇄병동의 기억, 약물 투여의 공포가 밤마다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는 항상 서하가 있었고 아침이면 지호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족의 사랑이 그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송태산 회장은 가족회복지원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새빛재단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실종 가족 찾기, 불법 감금 피해자 지원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재단이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 같은 고통을 겪는 이들을 돕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회장은 재단 설립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제가 겪은 10년의 고통을 다른 가족들은 겪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 재단이 작은 희망의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하는 재단의 이사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을 상담하고 위로했습니다.
그녀 자신이 겪은 고통이 이제는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서아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용기를 얻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민재는 정신적 후유증을 극복하고 1년 반 만에 유성그룹의 윤리경영위원장으로 복귀했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직책이었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발견했던 비리, 그 때문에 겪었던 고통을 다시는 누구도 겪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민재는 취임 첫날 전 직원 앞에서 말했습니다. 투명하고 정직한 경영.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제가 겪은 일이 헛되지 않도록 이 회사를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기업으로 만들겠습니다. 박성훈과 최 원장은 법정에서 각각 징역 15년,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 박성훈은 끝까지 변명했습니다. 자신은 억울하다고 모든 것이 오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명백한 증거 앞에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판사는 선고를 내리며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개인의 탐욕을 위해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았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 그 무게를 생각하면 이 형량도 가볍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민재는 박성훈 전무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미움은 없었습니다. 그저 안타까웠습니다. 탐욕이 한 사람을, 그리고 그 주변의 모든 사람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가족 넷은 처음 만났던 그 사찰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1년 만의 방문이었습니다. 산길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길을 걷는 마음은 달랐습니다. 지호는 이제 동자승 예복을 벗고 평범한 아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밝은 파란색 점퍼에 청바지를 입은 모습이 활기차 보였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그 백단향 염주를 들고 있었습니다. 목에 걸지 않고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빠의 유품이 아니라 함께 있는 아빠의 선물로 바뀐 것입니다. 10년의 혹독했던 겨울이 지나고 마침내 가족에게 따뜻한 봄이 찾아온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 아이의 작은 염주에서 시작된 가족의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것들이 정말로 사라진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용기와 진심이 있다면 기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니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